자, 2분반 조사한 내용 발표를 들어보도록 할게요. 자, 이번에도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으니까 바로 발표를 들어보겠습니다. 4차 산업혁명과 인간 행태에 기반한 건축계획 변화를 공공문화시설과 아이덴티티 중심으로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목차는 서론, 공공집합주거, 도서정보센터, 전시시설의 공공문화시설에 따른 인간 행태, 결론, 참고문헌 순서입니다. 공공시설이란 여러 계층의 많은 사용자들이 모여 활동하는 곳으로 단일 기능 용도가 아닌 복합 용도 시설로서 사용자 계층별 단위 공간들의 기능적, 형태적, 행태 특성이 공동으로 충족되는 아이덴티티가 내포 표현되어 있어야 합니다. 4차 산업혁명은 디지털 혁명 또는 지식정보혁명으로 정의되는 3차 산업혁명을 기반으로 기초과학과 정보통신기술의 융합으로 이루어지는 지식혁명 시대입니다. 사물 인터넷, 인공지능, 로봇공학, 무인 운송수단, 3차원 인쇄, 나노기술의 6대 기술 분야와 빅데이터, 헬스케어, 가상현실, 증강현실 응용 서비스 분야를 기반으로 하고 있습니다. 4차 산업혁명의 발달로 대두되고 있는 초연결 사회는 인간과 인간, 인간과 사물, 사물과 사물이 네트워크로 연결된 사회입니다. 사물들이 마치 거미줄처럼 촘촘하게 사람과 연결되는 사회를 말합니다. 초연결 사회는 사물 인터넷을 기반으로 구현되며 SNS, 증강현실과 같은 서비스로 이어지게 됩니다. 4차 산업혁명은 인간 행태와 건축 분야에 영향을 주며 인간 행태와 건축과의 상호관계 중 하나의 변곡점으로 작용할 것입니다. 그중 저희는 공공시설을 중점으로 집합주거시설, 도서정보시설, 전시시설로 나누어 4차 산업혁명에 따른 인간 행태의 변화를 건축적으로 파악해 볼 예정입니다. 공공집합주거에 대한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집합주택은 적은 면적의 많은 세대수가 거주하며 사회적 측면의 시설인 광장, 공원, 공공시설 등이 종합적으로 계획되는 주거시설입니다. 집합주택의 법적인 종류로는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 주택으로 나뉘며 주택의 층수와 연면적을 통해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집합주택 중 아파트의 비율이 2019년 통계에 따르면 80.6%로 가장 높으며 아파트의 비중이 총 주택의 62.3%로 절반이 넘는 인구가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생활권은 그곳에 집합하는 세대수에 의하여 결정되며 단지 내 중심시설의 기준이 됩니다. 생활권은 세 유형으로 나뉘며 그 기준을 세대수의 크기로 나누고 있습니다. 기존 강론에 따르면 하나의 가구를 구성 인원 4명으로 기준을 잡아 나누고 있지만 최근 1인 가구 규모 추이 통계에 따르면 1인 가구 수의 경우 21.10%가 2인 가구 수는 18.28%가 증가했으며 이러한 추세를 보았을 때 모든 가구들의 규모를 추정해 생활권의 기준을 잡는 것이 필요하며 이를 통해 모두 생활권에 맞는 커뮤니티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집합주거 공공시설의 답사를 통해 최근 아파트 단지 내 공공시설들의 행태를 파악해 보았습니다. 결과적으로 다양한 공공시설들이 있지만 단지 내 외부인 출입을 제한, 폐쇄적인 형태로 다른 아파트 단지 도시의 영역들과 단절되는 단점이 있었으며 단지 내 부대 복리시설의 경우 커뮤니티가 잘 구성되어 있는 것에 반해 방치되어 있는 시설들이 많았습니다. 이에 따라 4차 산업혁명으로 가치관 세대 등등 사람들의 특성의 다양화가 가속화되었을 때를 위한 집합주거 공공시설 커뮤니티 및 시스템이 필요하며 아파트 단지 내 폐쇄적인 형태가 아닌 개방을 통해 다양한 유형의 사람들이 모일 수 있는 오프라인 공간을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결론적으로 오프라인으로 아파트 단지 내 지상 공공 공간을 개방 및 선행적으로 연결해 다양한 세대의 교류 공간을 형성하고 온라인으로 오프라인 단지 내 지상의 개방에 의한 보안과 안전 문제를 AI, IoT, 빅데이터 등의 온라인 시스템을 통해 해결해 초연결 시대 공공집합주거 오프라인 시스템을 구축 및 커뮤니티 형성을 도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4차 산업으로 AI가 발달하여 서비스업의 노동 가치가 소멸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그래서 노동이라는 삶의 한 부분을 대체할 만한 프로그램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4차 산업혁명에 의한 주거의사의 변경점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자율주행 버스나 자율주행 BRT 등의 대중공유 교통의 증가로 개인 차량이 급격하게 감소하여 지하 주차장의 면적도 줄어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래서 남게 되는 부분을 메울 수 있는 지하 인프라 시설의 구축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지하 자율주행 로봇 전용 도로망은 인간이 운전하는 자동차 없이 소형 자율주행 로봇만 다닙니다. 그래서 선종고가 낮은 지하 도로망에 작은 크기의 자율주행 운송 로봇이 다녀 에너지 효율을 크게 높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면적을 많이 차지하지 않아서 지하 공간에 주민들을 위한 시설들을 설치하는 데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다음으로 실내 자율주행 배달 로봇인 딜리타워가 있습니다. 이는 자율주행 로봇보다 크기가 작고 음식 배달을 위주로 하며 집 앞까지 배달이 가능하여 사용률이 높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래서 자율주행 로봇을 위한 공간 구획을 제안합니다. 그리고 자율주행 로봇과 함께 도로망을 구축한 뒤 전용 엘리베이터를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드론 택시의 등장으로 드론 착륙장이 필요해지고 드론으로 인한 소음 방출 조경이 요구됩니다. 디포트의 위치는 옥상보다는 지상과 가까운 곳이 적절합니다. 또한 드론 착륙장에는 드론의 충전을 가능케 하는 시설도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아파트 단지 내와 외부를 관리하는 일을 로봇이 대신하게 되면 그 로봇을 충전하고 보관하는 공간에 대한 계획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도서정보센터에 대한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2000년대 이후 도서관의 공간 변화는 폐가서구와 목록실은 사라지고 개가식 열람실과 디지털 열람실은 확대되는 방향이며 교육, 문화 강좌 등을 위한 공간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또한 복합문화 공간으로서의 역할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4차 산업혁명으로 새롭게 나타난 공간으로는 메이커 스페이스입니다. 메이커 스페이스는 창작 지원을 위한 다양한 콘텐츠 및 솔루션을 제공하며 창업 지원센터와의 연계 서비스가 가능합니다. 인공지능, VR 및 AR, 웨어러블 디바이스, 3D 프린터 등의 4차 산업혁명 기술을 이용자가 경험할 수 있는 공간입니다.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한 보존서구의 위치 변화입니다. 보존서구는 해마다 증가하고 있어 일정 규모의 면적과 여론도 설비 등의 건축적 지원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디지털 기술의 발달로 장소의 일정 규모는 유지하면서 나머지는 멀티미디어로 정보를 저장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기존 형태의 단절된 보존서구에서 이용자 공간과의 연계 배치를 통해 보존서구의 위치이동이 가능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4차 산업혁명 기술을 적용한 도서관으로는 광탄도서관을 예로 들 수 있습니다. 광탄도서관은 자료 중심 공간에서 이용자 중심의 공간으로 전환한 도서관이며 전층의 경계가 없는 개방적인 공간을 창출해냈습니다. 1층은 어울림 마당과 마주친 공간, 공용 주방 등으로 이용객을 위한 공유 공간이며 2층은 멀티미디어실 및 자료 열람실 등으로 컴퓨터를 이용한 학습이 가능한 공간입니다. 3층은 메이커 스페이스 공간이 주가되며 이용자의 창작 활동을 통해 문화를 생산하고 4차 산업혁명의 잠시만요. 어디서 오류가 났지? 산업혁명과 컴퓨터를 이용한 학습이 가능한 공간입니다. 3층은 메이커 스페이스 공간이 주가되며 이용자의 창작 활동을 통해 문화를 생산하고 4차 산업혁명의 기술을 사용해 볼 수 있는 공간입니다. 부산도서관 답사 4차 산업혁명 파트를 맡은 송다현입니다. 우선 부산도서관의 공간과 동선 형태의 변화에 대하여 발표하겠습니다. 도서관의 변화는 19세기 이전으로는 중심 공간의 상징화와 정보의 감시와 통제, 그리고 일원적인 단일 공간의 폐쇄형 보존 중심이었습니다. 20세기에는 중심 공간의 공공화, 효율적인 서가 접근성, 서가 열람의 분리형 효율 중심이었습니다. 21세기 이후에는 중심 공간이 해체되고 다원적
정보 접근, 복합 기능의 종합 공간, 개방형 접근 중심의 도서관이 되었습니다. 4차 산업시대에 적합한 부산에 있는 도서관 사례로 부산 도서관이 있는데 답사를 갔다 온 내용을 발표하겠습니다. 부산 도서관은 입구에서부터 건물 안까지 들어가지 않아도 책을 반납할 수 있게 도서 반납기기가 있습니다. 그리하여 효율적인 시간 단축 시스템으로서 동선을 단축하였습니다. 그리고 건물 안으로 들어가면 딱딱한 분위기의 도서관이 아니라 개방형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다양한 동선으로 분리되어 있는 것과 자료를 열람할 수 있는 스마트탭, 컴퓨터들이 눈에 띄게 많고 사서 대신 기계들이 책들을 안내하고 있었습니다. 또한 책만 있는 공간의 도서관이 아닌 전시실, 회의장 등 여러 공간을 도와 도서관의 활용도를 높였습니다. 다음으로는 도서관의 4차 산업과 인간 행태에 따른 변화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서관의 4차 산업과 도서관 대응으로는 가상현실과 증강현실이 있는데 디지털 콘텐츠 탐색 및 이용 서비스, 서가 및 장소 안내 서비스, 도서관 안내 가이드, 전시 가이드 등으로 보다 편리한 서비스 매개체를 만드는 것입니다. 예시 사례로는 서울대학교 연구 업적물 및 디지털 콘텐츠 보존, 국회 도서관의 국가 기출 정보 융합 데이터 구축, 그리고 그 밖에 여러 도서관의 비콘 알림, 이용자 위치 알림, 출입 및 열람 좌석 배정, 경로 안내, 실내 공기질 모니터링, 스마트 락커, 모바일 대출 등이 있습니다. 4차 산업시대에 따른 앞으로의 변화로는 기술 발전으로 인하여 도서관의 사서가 대체되고 다양한 도서관의 서비스와 동선을 연결하는 시스템 발전과 도서관 영역에서 신기술이 적용된 미래 도서관의 개념 변화 등이 있을 것입니다. 또한 사서 대신 인공지능 AI가 대신할 것이며 책을 읽어주는 서비스나 자동 책 정리 서비스, 책 추천 및 검색 서비스, 스마트 지식 정보 서비스 등이 발전하고 서비스와 동선을 연결하는 시스템들이 더욱 발전될 것입니다. 따라서 미래 도서관은 4차 산업혁명 환경에 대응할 수 있는 도서관 역할과 기능을 재정립하여 선호적인 미래 전략을 세워낼 필요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시 시설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전시란 다음과 같은 정의로 전시 행위는 전시물의 공간적 배치와 구조에 따라 이루어지며 관람자가 체험하는 시간, 동선 등에 따라 다양화될 수 있습니다. 전시시설의 기능은 교육과 보급, 조사와 연구, 수집과 보관이 있으며 중부에는 박물관, 미술관, 과학관 등이 있고 전시를 구성하는 요소로는 작품, 공간, 조직과 관객이 있습니다. 60년대 후반 전시에 대한 연구가 활발해지기 시작하며 90년대 정부와 지자체를 중심으로 다양한 박물관이 생성되고 문화예술사업과의 연계를 통해 대중화가 되었습니다. 따라서 90년대 이후 공공장소로서 역할이 강조되었으며 2000년대 사회적 교육적으로 체험이 동시되고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한 가상기술이 도입되어 현대사회의 전시공간은 디지털 문화의 모습으로 유형 및 형태가 변하였으며 체험과 경험이 동시되었습니다. 전시시설의 변화로는 먼저 가상현실의 도입이 있습니다. 가상현실은 사실주의적 환영으로 관람자를 몰입하게 하고 직접 말을 거는 것 사이의 연속전환에 기초합니다. 따라서 기존과 달리 관람 방식에서 동선 구성의 차이가 납니다. 원급업적 시각 양식을 사용하기 때문에 관찰의 이동성이 전제되고 물리적 공간이 아래 표와 같이 하나의 공간으로 확장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전시 공간은 언제든 변화할 수 있는 일시적, 미완적, 보완적 공간이어야 합니다. 다음으로 체험 위주의 생활 밀착형 형태입니다. 현대 관람객은 경험하는 주체로 등장하여 다양한 맥락을 경험하고자 하고 따라서 사회가 요구하는 전시 공간은 보다 복합적이고 다양함이 요구되기 시작했습니다. 생활 밀착형 전시로 발전하기 시작하며 오감을 이용하고 동선 유도를 통한 전시물과 상호작용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서울시립과학관을 예를 들어보며 1층과 2층의 체험에 대한 전시가 다르기 때문에 동선 계획 또한 다르게 나타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미술관의 4차 산업혁명과 인간 행태에 따른 변화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미술관은 전시시설, 박물관 중 특히 미술에 관한 자료를 수입, 보존, 전시, 조사, 연구하는 시설입니다. 미술관의 4가지 기능은 자료의 수집, 보관, 연구, 조사이며 이러한 기능을 충족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저희는 사례 부산시립미술관과 답사를 다녀온 부산현대미술관을 비교 분석해 보았습니다. 부산시립미술관과 부산현대미술관은 20년이란 시간적 차이를 두고 다양한 부분에 있어서 달라진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가장 먼저 공간과 동선의 변화입니다. 부산시립미술관은 구분된 작은 실들이 전시 공간으로 고정되어 하나의 동선을 통해 이동하는 연속슬로 형식을 보이고 있습니다.
또한 작은 실들이 고정되어 시간에 따른 공간의 변화 및 성장에 대응할 수 있는 리모델링이 원활하게 적용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부산현대미술관은 거의 한 층의 절반을 하나의 전시 공간으로 활용하여 자유로운 관람 동선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또한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해 실이 가상 공간이 되어 전시 공간이 언제나 형태가 변할 수 있는 개방형 공간으로 변화가 발생하였습니다. 이러한 변화로 인해 시간에 따른 공간의 변화 및 성장에 대응할 수 있는 리모델링 등을 원활하게 적용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전시 형태의 변화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부산시립미술관은 시각적 요소만을 사용하여 전시를 하다가 최근 들어 청각적 요소를 전시에 활용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러나 공간과의 상호작용을 적용하기까지는 아직 어려움이 보입니다. 부산현대미술관은 청각과 시각을 활용한 관람뿐 아니라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해 방탈출, VR과 같은 체험형 전시로 관람객의 흥미를 유발하며 전시 공간과의 상호작용을 이끌어내고 있습니다. 결론에 대하여 발표하겠습니다. 먼저 공동집합주거의 내용에서는 4차 산업혁명과 그에 따른 사회적 변화가 집합주거 공공시설에 영향을 끼치는 부분을 파악해보았습니다. 초연결 시대로 인해 다양한 유형의 사람 및 가구가 발생하고 그에 따른 집합주거 공공시설의 변화점 및 게이티드 커뮤니티화의 해결 방안을 모색 및 제안하고자 합니다.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한 노동의 변화에 의해 지하 자율주행 로봇 전용 도로망, 딜리타워, 드론 택시로 인한 드론 착륙장과 충전소, 그리고 아파트 내부 관리 로봇을 제안하려 합니다. 다음으로 4차 산업의 발달로 도서관은 복합문화 공간의 역할이 중시되었으며 창작을 통한 문화 생산과 4차 산업혁명의 기술을 사용할 수 있는 공간들이 등장하였습니다. 그리고 디지털화로 인해 보존서고의 공간이 보완됩니다. 넘어가 4차 산업혁명의 발달과 사회적으로 교육과 문화의 변화가 일어나면서 공공시설 중 전시시설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파악하였습니다. 기존의 관람형 전시에서 VR 전시, 체험형 생활밀착형 전시 등으로 전시와 관람의 행태가 발전하는 것과 그에 따른 전시 공간에서의 공간 구성과 동선의 변화가 발생하는 것을 실제 미술관의 사례를 통해 알아보았습니다. 마지막으로 발전 방향성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현재에서 더 나아가 산업구조의 개편으로 네트워크 시장 중심으로 변화됨에 따라 도심 내 복합 공간의 수요가 증가함을 예측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각 분야에 필요한 기술을 선정하여 전략적으로 개발하려는 노력이 점차 요구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측면에서 공공시설 건축 분야는 드론과 자율주행과 같은 4차 산업 기술을 통한 도시 공간 재생과 스마트 도시 구현 등 인간의 생활 공간과 삶의 양식에 꾸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상으로 5조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참고 문헌은 아래와 같습니다. 네, 발표하느라 고생했습니다. 시간상 바로 다음 조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커뮤니티와 방어 공간, 그리고 4차 산업과 앞으로의 공간에 대해 발표할 6조입니다. 이러한 순서로 발표를 진행하겠습니다. 서론을 발표하게 될 2019-2582 손보림입니다.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지표 중 도시 및 건축과 밀접하게 관련을 가지고 있는 것은 커뮤니티와 안전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도시가 발달할수록 커뮤니티의 붕괴에 의한 사회 문제로 인해 커뮤니티의 회복과 커뮤니티 의식을 향상시키려 노력하고 있고, 또한 도시 내 거주민들의 도시공간에서의 안전한 활동에 대한 불안은 커다란 사회적 손실로 간주되고 있습니다. 범죄 예방 환경설계 세태드는 피해를 예방하고 두려움을 해소하는 하나의 방안으로 사회적인 관심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정부의 노력에 힘입어 1세대, 2세대, 3세대로 지속적인 발전이 이루어 왔지만 답사를 통해 저희는 지나치게 물리적 개선에만 치중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점을 발견하였습니다. 그에 따라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걸맞는 더욱 진보된 형태의 새로운 방어 및 커뮤니티 형태의 공간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산업화 시대에 건축이 양적으로 팽창하면서 산업구조는 복잡하고 다양하게 변했습니다. 또한 현대 삶 속에서 건축과 기술의 관계는 그 어느 때보다 긴밀해졌고 커뮤니티와 방어공간이 도시를 구성하는 데 필수적인 요소로 그 사회에 발맞춰 개선이 계속돼서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커뮤니티와 방어공간에 미치는 영향 또한 기술의 융복합을 이룸으로써 새로운 변화를 일으킬 수 있을 것이며 더 나은 사회, 문화를 만들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본론입니다. 안녕하세요. LG 그라운드 커뮤니티 센터에서 발표하게 될 2019-257의 김은세입니다. LGU 그라운드는 업무 공간과 주거 공간을 통일하는 코워킹 코리빙 스페이스로서 지역 커뮤니티와 소통하는 도시 재생 커뮤니티, 쉐어하우스를 함께 선보이는 공간입니다. 이 커뮤니티 센터는 도시 재생을 사업을 함께하고 있다는 게 특징인데, 이는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는 것은 물론 청년들에게 안정적으로 주택을 제공하여 주거 문제를 해결하고 창업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HU 그라운드 커뮤니티 센터를 5월 6일 김윤지, 김우영, 김은세가 답사 다녀왔고 동록에 위치해 있으며 지상 5층으로 2층, 3층, 5층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2층은 누구나 방문이 가능한 서비스 공간이고 3층은 청년들이 지역을 기반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조성된 공유 오피스 공간입니다. 또 5층은 3층이 사용하는 청년들이 보금자리인 쉐어하우스가 위치해 있습니다. HU 그라운드 공유 오피스 공간은 업무시설 강론에서 오픈플레이 형식이 혜택되는데, 이는 책상에 서열하러 비유적인 분위기를 맞출 수 있고 소음이 많아 산만하며 개인의 주위 환경을 통제하기 어렵다는 단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자유로운 분위기 속에 사무실들 많이 생겨나고 있고 구글의 사무실처럼 위기체스가 있지 않고 편안하고 자유로운 분위기 속에서 업무와 회의 등을 할 수 있게 공간을 마련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자유롭고 편안하며 공간을 유연성 있게 다루는 사무실들이 구성될 것이고, 하지만 강론에는 이러한 개방적인 사무실 공간에 대한 내용이 없기 때문에 이에 맞는 업무시설 공간이 내용이 담겨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개방적인 사무실은 여러 사람들과의 공유되는 공간들이 많이 발생하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공유되는 공간을 4차 산업의 기술을 이용하여 보다 편리하고 안전성이 있는 공간을 형성하는 것을 생각하였습니다. 먼저 4차 산업의 기술인 스마트 빌딩은 건축, 통신, 사무, 자동화, 별지 자동화 등 4가지 시스템을 유기적으로 통합해 첨단 서비스 기능을 제공해주는 것입니다. 빌딩 자동화 시스템은 빌딩의 효율적인 운영을 통해 비용을 최소화하면서 최상의 안전과 편리를 제공해주고, 사무 자동화 시스템은 첨단 네트워크 인프라를 바탕으로 사무 생산성 향상을 위한 최적의 근무 환경을 제공해줍니다. 또한 건축, 통신 시스템은 초고속 정보통신 환경을 제공하여 건물 용도에 가장 적합하도록 건물 내 구성된 모든 시스템을 통합해 톨탈 솔루션을 제공해줍니다. 이렇게 4가지 시스템을 사용하면 사용자들의 행동 패턴을 분석하여 더 효율적인 공공 공간을 형성할 수 있고, 또 빌딩 관리 시스템을 이용해서 보안과 안전성을 제공해주는 공유 공간을 만들 수 있습니다. 또한 건물 에너지 관리 시스템을 사용해 에너지를 절감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 다양한 형태의 사무실 공간과 친환경 공간이 많이 나타날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를 4차 산업의 혁명의 기술을 사용함으로써 더 편안하고 안락한 공유 공간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어서 커뮤니티 공간을 발표할 2019-2565 김우연입니다. 커뮤니티 공간 두 번째 예시로 소개할 곳은 유동인구가 많은 역세권에는 꼭 빠지지 않는 영화관입니다. 커뮤니티가 강화되려면 공통의 관심사가 있어야 하는데, 이런 측면에서 영화관은 공통의 화제를 만들고 함께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장을 만든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코로나로 현대인의 라이프 스타일이 변화하면서 인구 군집에 유리한 곳에만 입지하는 영화관을 한 공동체만을 위한 주거시설에 기획했다는 것은 영화관 또한 뉴노멀 시대에 참여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시대적 상황에 맞게 공간이 변화하듯 4차 산업혁명이 일어나고 있는 지금, 그에 맞게 영화관은 어떻게 변화할 수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공공문화시설 강론을 바탕으로 기존 영화관을 분석해 보았습니다.
부산의 대표 번화가인 서면 NC백화점 내에 위치하고 있고 주변으로 점포, 카페거리, 전리단길 등 계속해서 성장하고 있는 상권에 입지해 있습니다. 부지는 도로 4면과 접해 있으며 고저차 없이 평탄합니다. 피난을 위한 주변 넓은 공지로는 바로 옆 학교에서 문화시설로 바꿔 사용 중인 놀이마루에 운동장이 있습니다. 롯데시네마 서면점 역시 멀티플렉스로 같은 층에 영화관 이외에도 식당가가 운영되고 있어 로비가 공용으로 사용 가능한 휴식의 역할이 가장 크게 나타나고 있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전국 모든 영화관의 공통적인 문제점을 찾아보았습니다. 먼저 국내에서 영화가 대표적인 영화 세관 중 하나로 자리 잡았음에도 불구하고 장애인들을 위한 관람시설 마련과 장애인들을 위한 콘텐츠는 여전히 부족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두 번째로 영화 상영 전 짧게 나오는 피난 안내 영상이 현재 영화관에서 주로 하고 있는 비상대피 안내 시스템이지만 그마저도 현 위치와 건물 배치를 고려하지 않고 제작하여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아 모두에게 위험을 주고 있다고 합니다. 이를 4차 산업혁명의 기술을 이용해 해결 방안을 찾아보고자 합니다. 먼저 장애인 관람객을 위해 안경 렌즈상에서 자막이 보이는 기능을 갖춘 특수 안경을 도입하여 청각 장애인용 자막과 화면 해설을 제공하도록 하고 호주와 같이 법적으로 멀티플렉스 영화관에 대해 1개 이상 상영관에서 베리어 프리 영화를 상영하도록 규제한다면 누구든 즐길 수 있는 문화 환경을 만들어줄 수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증강현실 BLE 비콘을 사용하여 영화관 내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건을 그래픽 처리하여 그에 따른 가장 가까운 비상구 위치로 대피할 수 있도록 내비게이션 장치로 재난 시 피난 동선을 알려주도록 합니다. 추가로 실제 재난 상황 발생 시 탈출구로 향하는 유도등이 켜지도록 설계하여 긴급 상황에 휴대폰을 보지 못하는 상황이 오더라도 침착하게 따라 나갈 수 있도록 설계에 반영한다면 더욱 안전하게 사람들이 문화생활, 즉 커뮤니티 환경을 즐길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미시마를 발표할 2019-25부사 김현주입니다. 저희는 2021년 5월 8일에 답사를 다녀왔습니다. 미시마을은 시민 참여형 범죄 예방 환경 디자인 사업을 진행했다는 특징을 가집니다. 미시마을의 경우 단독주택 64개 중 40.6%에 달하는 26개가 공폐가로 10대 범죄로 이어져 안심길이라는 지속적인 시민 참여형 범죄 예방 환경 디자인 사업이 진행되어 안심길, 안심라인, 안심마당으로 구성되었습니다. 미시마을과 관련된 강론을 살펴보면 미시마을은 집합주택의 연립주택이 모여있는 마을로 집합주택의 특징인 복합적 시설물이 설치되었고 공유공간을 통해 스테드와 커뮤니티 공간을 구성했습니다. 그리고 연합주택이 모여있는 미시마을은 이후 연립과 연속 건물 형태이며 경사지를 이용한 테라스 하우스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미시마을은 방어적 공간 개념을 고려한 건축계획과 더불어 독특한 범죄 예방 환경 디자인 사업을 진행하였습니다. 먼저 방어적 공간 개념을 고려한 건축계획을 살펴보면 첫 번째, 미시마을에서는 방범창과 레벨 차르도 내외부 감시를 극대화했으며 두 번째, 공실 건물 입구에 튼튼한 문을 설치하여 건축 재료의 내구성을 통해 범죄를 예방했으며 세 번째, 작은 터벅과 화분으로 지구 영역성 표현과 안심 라인으로 통행로와 건축물의 경계와 위치에 대한 감각을 제공했으며 마지막으로 낮은 단장과 경사를 통해 반공적 공간 사이의 경계를 분명히 하고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미시마을은 독특한 범죄 예방 환경 디자인 사업으로 청각 세트들을 진행하였습니다. 답사를 통해 느낀 미시마을의 문제점은 지속적인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과 부족한 정보와 잘 보이지 않는 곳에 안심길 지도가 부착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4차 산업 해결 방안으로 첫 번째, 빅데이터를 이용한 지리적 프로파일링으로 주민공간 안전 게이트를 만드는 것입니다. 지리적 프로파일링이란 과거 범죄 발생 현황을 시각적으로 표현한 것으로 범죄 수준이 위험한 곳은 빨간색, 안전한 곳은 파란색으로 나타내는 지도입니다. 현재 안전지도 표지판을 디지털 지도 표지판으로 발전해 빅데이터를 이용하여 지리적 프로파일링을 계속 발전시켜 디지털 지도 표지판과 스마트폰을 이용해 주민들이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나아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스마트 CCTV를 이용해 공실 침입자를 탐지하는 것입니다. 단순한 영상 수집이 아닌 의미 있는 빅데이터의 입력 장치가 될 수 있는 스마트 CCTV는 숫자나 데이터 정보에 영상까지 추가한다면 4차 산업혁명 시대에서도 앞선 대처가 가능해질 전망입니다. 공실 침입자를 탐지하여 안심기의 디지털 패널과 스마트폰의 알림과 동시에 경찰에 바로 연결되는 시스템으로 발전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2019-2497 문지영입니다. 저는 방어공간으로 쌍용서 플래티넘 사직 아시아드 아파트를 다녀왔습니다. 이 아파트는 주거시설의 집합주택에 해당하며 세대수에 따라 근린분구에 해당됩니다. 단지 내에는 어린이 놀이터, 주민운동시설, 실버클럽 등의 근린생활시설 및 부대시설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주거시설 강도를 아파트에 따라 살펴보았습니다. 배치계획입니다. 어린이 놀이터, 보육시설은 단지 중앙부 및 주동 인근 통행량이 많은 곳에 배치하고 경비실은 출입자의 감시가 용이한 차량 출입구에 배치되어 있습니다. 동선 계획입니다. 보행자의 동선과 차량의 동선이 완벽하게 분리되어 있으며 시야 확보가 가능한 시대 계획을 통해 사람의 출입에 대한 자연적인 감시가 가능합니다. 어린이 놀이터는 주동의 전면과 통행이 빈번한 곳으로부터 시야가 확보돼 있고 난간은 투시형 난간으로 계획하여 영역성을 확보하였습니다. 방어 계획입니다. 승강기 내부는 CCTV를 설치하여 감시가 용이하도록 되어 있고 현관 입구에서 승강기 출입구가 보이도록 되어 있으며 복도가 굴절되어 시각적으로 착폐되지 않도록 계획되어져 있습니다. 보안 계획입니다. 지급받은 원패스키나 앱을 통해 공동현관 출입문 엘리베이터가 자동으로 작동합니다. 차량 위치를 집에서 편히 찾아볼 수 있으며 비상벨과 CCTV를 연동해 비상벨 호출 시 방제실의 CCTV 화면이 확대돼 범죄 예방 효과를 극대화합니다. 곳곳에 위치한 쓰레기 수거장은 사방을 막는 것이 아닌 그물망을 통해 내부의 모습을 볼 수 있고 단지 내를 걸으면 테이블과 의자가 곳곳에 배치되어 있어 자연적 감시 효과를 줍니다. 이로 인한 아파트의 문제점 첫 번째는 아파트 단지 내로 들어가는 출입구에 원패스키나 앱을 통해 들어가도록 되어 있으나 아파트 주민이 출입할 때 자연스럽게 외부인이 따라 들어갈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단지 내에 곳곳에 가로등이 설치되어 있으나 단지 내의 길이 복잡하게 구성되어 있어 위험성을 띱니다. 4차 산업 해결 방안입니다. 안심기각길 서비스입니다. 다양한 빅데이터를 이용해 단지 내를 실시간으로 분석해 자신의 아파트 등까지 안전하게 도착할 수 있는 루트를 알려줍니다. 공동현관 안면 인식입니다. 범죄자들의 빅데이터를 분석해 현관을 통과하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안면을 인식하여 범죄자가 아파트 내로 들어가면 바로 옆의 경비실에서 아파트에 출입하는 이유 등의 사유를 말해 경비원의 인증을 거친 후 들어갈 수 있습니다. 아파트 단지 내의 순찰 로봇입니다. CCTV의 사각지대나 사람이 잘 다니지 않는 길을 분석하여 루트를 돌며 순찰합니다. 스마트 가로등입니다. 단지 내의 IoT, 영상인지 등을 통해 다양한 정보를 분석하여 보행로를 실시간으로 감지하고 사람의 움직임을 감지해 방향을 조절하여 녹화합니다. 우리마루에 대해 발표할 2019-1616 김윤지입니다. 저희는 21년 5월 6일에 답사를 다녀왔습니다. 위치는 부산 진구 전포대로 209번기 26에 위치하고 있으며 대지 면적은 14,273제곱미터로 큰 면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본래는 부산중앙중학교로 사용되던 건물이었으나 학교가 이전한 후 부산 지역 학생들의 문화예술과 진로융합형 체험 공간으로 다양한 문화예술 활동과 함께 직업체험을 통해 건전한 취미생활을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학생들의 인성교육 함량과 더불어 미래 지도 역량 강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학생예술문화회관으로 리모델링되어 사용하고 있습니다. 청소년들을 위해 쉼, 꿈 프로그램을 대표적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학생들의 교육뿐만 아니라 지역사회의 발전에도 도움이 되는 프로그램들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 부산중앙중학교 건물을 그대로 이용하여 가장 기본적인 유형인 편덕도형의 실을 배치하고 있어 통로 면적의 비율이 크고 비효율적이라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커뮤니티 시설로 이용될 때 층별로 오픈 스페이스가 형성되어 있지 않다는 문제점이 있으며 이로 인해 정적 공간과 동적 공간의 완충지대의 기능을 할 수 없습니다. 동적 공간과 정적 공간이 명확히 구분되지 않아 커뮤니티 센터로 운영될 때 불편한 점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교육시설 강론에 따라 5개 운동장은 교사부지와 분리되어 계획되었으며 커뮤니티 시설로 이용될 때 건물과 운동장이 거리가 멀어 소통이 불편하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이렇게 교육시설을 리모델링하여 커뮤니티 센터로 이용하는 데에는 강론별로 서로 필요시 되어야 하는 부분이 달라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시설로 들어가는 2개의 출입구에 생체 인식을 통한 자동 인증 시스템을 도입할 수 있습니다.
생체인식 기술이란 사람의 측정 가능한 신체적, 행동적 특성을 축출하여 본인 여부를 비교, 확인하는 기술이며 이러한 기술을 도입하여 본인 인증을 통해 출입자의 익명성이 사라져 비도덕적 행동의 비율 감소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번째 방안으로는 스마트 운동장을 실현하는 것입니다. 스마트 시티의 관제 업무 통합 솔루션을 축소하여 도입한다면 현장의 CCTV 영상이 112센터의 긴급 영상 지원 센터로 곧바로 연결할 수 있습니다. 꿈 프로그램을 위해 설치되는 큰 조형물로 인한 사각지대 같은 취약한 공간을 관리할 수 있습니다. 커뮤니티와 방어공간 파트를 맡은 2019-250의 김수빈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저희는 부산시 영도구에 위치한 깡깡이 생활문화센터의 답사를 다녀왔습니다. 깡깡이 생활문화센터는 깡깡이 마을이 대표적인 주민 참여형 세피드 프로젝트로 조성 사업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면서 주민 커뮤니티 활동을 위한 공간이 필요해짐에 따라 건축되었습니다. 다음과 같은 실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회 강론과 비교 분석해 보았습니다. 먼저 깡깡이 생활문화센터의 커뮤니티 센터로의 역할입니다. 강론에 따른 커뮤니티 센터의 역할은 다음 세 가지가 있습니다. 깡깡이 생활문화센터는 이중 주민활동의 거점으로서 가장 크게 활용되고 있었습니다. 대표적으로 세피드 사업으로 마을 방문자가 늘어남에 따라 창작된 마을해설 동아리가 그중 하나입니다. 이외에도 각종 동아리들이 깡깡이 생활문화센터를 거점으로 활동하고 있었습니다. 또한 행정 말단의 서비스로 이용되는 모습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1층에서 운영되는 다방은 여러 좌석이 마련되어 있어 행정상의 다목적 공간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깡깡이 생활문화센터의 대지계획입니다. 대지계획은 다음 5가지가 있습니다. 깡깡이 생활문화센터는 이중 3번 문화시설 근처에서 적극적인 상승 효과도 고려한다를 제외한 모든 입지 조건에 만족했습니다. 깡깡이 생활문화센터의 배치계획입니다. 강론의 배치계획에 따르면 깡깡이 생활문화센터는 대체적인 배치계획을 준수한 편이지만 동이 3가지로 분리되어 있다 보니 각각의 어프로치 거리를 짧게 살리지 못하였습니다. 깡깡이 생활문화센터의 평면계획입니다. 깡깡이 생활문화센터는 주민을 위한 기능에서 공동주방과 주민이 이용하는 다방이 집회시설로 운영되고 있어 집회를 위한 공간으로서 활용도와 이용도가 가장 높았습니다. 활동 영역에서는 세력 증진실이 있긴 하나 굉장히 협소한 공간이라 활용도가 높아 보이진 않았습니다. 커뮤니티 센터를 위한 기능에서 교류의 장소는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박물관과 다방 공간이 있는데 반해 박물관의 이용도는 높아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렇듯 강론을 통해 살펴본 깡깡이 생활문화센터의 문제점은 첫째, 큰 공간을 차지하는 데 반해 활용도가 다소 떨어지는 박물관, 둘째, 구석진 곳에 위치해 있는 협소하고 답답한 세력 증진실이 있습니다. 이를 4차 산업혁명과 연관지어 다음과 같은 개선 방안을 제안합니다. 먼저 AR 해설 시스템입니다. 이는 조선업이라는 특이성을 가진 다양한 설명 없는 물건들이 비치된 깡깡이 생활문화센터 박물관을 AR 기술을 이용하여 스마트폰으로 물건을 비추었을 때 가상의 해설사가 박물관을 소개해주는 시스템을 통한 개선 방안입니다. 실제 해설사를 신청하고 시간을 맞춰야 하는 등의 번거로움을 줄일 수 있고 이를 통한 박물관의 활성화 효과로 자연적 감시라는 세피드 효과를 기대할 수 있기 때문에 제안합니다. 다음은 VR 운동 시스템입니다. 이는 깡깡이 생활문화센터의 협소한 체력 증진실을 VR 기술을 이용하여 러닝머신 위를 달리더라도 마을의 전경을 보여주는 시스템을 통한 개선 방안입니다. 단, 일반적인 마을의 전경이 아닌 실시간 데이터를 가상현실에서 재구성한다는 점이 특이점입니다. 협소한 체력 증진실에서 하는 운동이지만 마치 거리를 조깅하는 듯한 효과를 줄 수 있고 동시에 VR로 운동하는 사람을 통해 마을의 곳곳을 감지할 수 있는 세피드 효과를 기대할 수 있기 때문에 제안합니다. 결론에 대해 발표할 2019-258이 손부림입니다. 앞으로의 공간은 사람들의 발길이 끊겨 방어 공간이었던 곳마저 또다시 그 기능을 상실하는 것이 시간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건축적 양식은 그 변화에 즉각 대응될 수 있어야 하며 저희는 그 해결책으로 미래의 산업이자 현대 산업인 4차 산업과 더불어 제시하였습니다. 세태대의 1세대 접근 방법이자 문제점인 물리적 환경만을 개선하는 것부터 다시 차근차근 4차 산업혁명을 적용시켜 각 공간에 따른 해결책을 꼼꼼히 마련해야 했고 무엇보다 모든 이가 안전을 보장받아야 하며 모든 이들이 함께 커뮤니티를 형성할 수 있어야 하는 점 또한 지적하였습니다. 따라서 4차 산업의 기술로서 증강현실, IoT 및 ICT 기술, 빅데이터, 생체인식 기술을 통해 저희는 새로운 공간에 따른 대책을 마련하였습니다.
건축과 기술은 불가분의 관계이며 무엇보다 산업은 모든 분야를 통틀어 막대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그 시대를 정의하는 하나의 정체성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현재 직면한 커뮤니티 및 방어 영역의 문제점들을 해결하는 것이 첫째로, 더 나아가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대표하는 건축적 기술은 4차 산업의 과학기술이 됨으로써 다양한 건축의 변화가 이루어질 것임을 예상하며 저희는 기대하는 바입니다. 참고문헌입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고생했습니다. 잘 들었고요. 바로 다음 쪽 듣도록 할게요. 안녕하십니까. 건축과 인간 행태 2분반 7조 4차 산업혁명에 따른 환경과 감각적 자극 변화에 대해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목차는 화면과 같은 순서로 발표하겠습니다. 건축업계에서의 4차 산업 관련 첨단 기술들은 보수적인 건축업의 특성상 타 산업 대비 속도는 느리지만 증강현실, 인공지능, 빅데이터 등 핵심 기술을 접하는 혁신 사례들이 점차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건설산업의 스마트화, 친환경화 등과 같은 4차 산업 건축으로 인해 건축은 인간에게 감각적으로 최적의 공간을 만들기 위해 변화하고 있습니다. 기술의 발전은 인간에게 불편한 요소가 아닌 인간의 요구를 중심으로 다가서야 합니다. 이러한 기술들은 가장 기본적인 요구를 수행하는 공용 공간이나 공공시설물에 많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저희는 4차 산업과 인간의 감각적 자극에 대한 상호관계와 이를 활용한 이론과 방법을 정리하고 건축에서 공간적 및 기능적으로 인간의 감각을 활용하여 어떻게 구성하고 계획되어 있는지 답사를 통해 알아가고자 합니다. 먼저 시각과 빛 환경에 대해 발표하겠습니다. 시각은 빛의 감각 및 그에 따른 공간 감각입니다. 사람이 얻는 80% 이상의 정보에 기여하며 밝기의 감각, 색의 감각, 공간의 감각이 종합되어 공간의 정보를 습득하게 됩니다. 빛 환경은 빛의 상태나 물체가 보이는 것을 대상으로 할 때의 환경으로 자연광과 인공광으로 영향을 받습니다. 빛 환경이 가장 잘 적용된 4차 산업혁명 기술로는 증강 가상현실을 들 수 있습니다. 이 외에도 4차 산업혁명 기술이 서로 융합되어 또 다른 물리적인 형태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이처럼 4차 산업혁명 기술이 사람들에게 쉽게 다가갈 수 있도록 시각적 요인을 포함하여 기술을 발전시키고 있습니다. 빛 환경이 적용된 4차 산업 사례입니다. IoT 조명은 감지를 통한 데이터를 수집하고 측정된 센서 값에 의해 빛의 밝기, 색, 온도 제어를 합니다. 텐센트 인공 재배입니다. 딥러닝 연산 기술을 통해 통풍, 빛 조절, 물 주기, 비료 투입을 100% 인공지능 기술로 작물 재배하는 것입니다. 스마트 글라스는 대형 종합판 광고에 보행자와의 인터랙티브 기술이 시도된 것입니다. 낮에는 투명한 유리이지만 야간에는 조명 시설로 변신합니다. 스크린 스포츠는 디테일한 그래픽 표현과 최첨단 센서는 생동감과 현실감을 극대화시켰고 게임 오작동을 최소화하는 시스템을 적용해 몰입감을 높였습니다. 빛환경 사례 답사로 부산시립미술관을 방문했습니다. 전시실 내부에 있는 인공광은 빛의 명암을 조절하고 빛의 색깔을 통해서 실들을 구분하며 전시 내용에 따라 작품을 효과적으로 감상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빛만을 통해서 전체적인 전시실 분위기 표현이 불가능한 곳은 각 공간의 벽색을 달리하여 나타냈습니다. 작품을 감상하는 이들에게 시각적인 착각을 불러일으키며 다양한 분위기와 공간적 경험을 제공합니다. 작품 자체에서 빛이 나오는 것은 작품 자체를 감상할 뿐만 아니라 글로 설명이 충족되지 않는 점을 보완하여 이해를 도왔습니다. 공간 전체를 인공광을 통해 만든 작품은 일방적인 공간에서 시각적으로 체험이 불가능한 것을 가능하게 했습니다. 이 작품은 시각적인 효과뿐만 아니라 청각적인 효과도 함께하여 공간의 체험을 극대화시켰습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서 미술관뿐만 아니라 다양한 공간에서 빛을 효과적으로 쓸 수 있는 빛환경 전망에 대해 고려해 보았습니다. 인공지능의 공간의 쓰임에 대한 정보를 학습시켜 자동으로 조명의 조도와 색감을 변경할 수 있게 합니다. 답사한 미술관에 적용시킨다면 작품 전시 내용에 대한 정보를 인공지능에 학습시켜 스스로 조명을 조절하는 기능이 필요할 것입니다.
앞으로 건축에서는 빛이 인공지능과 사물 인터넷과 결합되어 나타날 것이라고 봅니다. 청각과 음환경에 대해 발표하겠습니다. 청각은 공기와 같은 매질을 통해 전달되는 음을 운동자극으로 감지하는 감각입니다. 80dB 이하 소리는 다양한 배경 소리로부터 특정 소리를 구분할 수 있습니다. 또한 양쪽 귀에 따라 소리 나는 방향도 구분 가능합니다. 다음은 환경입니다. 음이나 진동이 존재하는 환경이나 그들을 다루는 영역을 총칭한 것입니다. 청각기관인 귀는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우선 외이는 소리의 파동을 모으는 역할을 하며 중이는 소리를 증폭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내이는 소리를 자극으로 받아들여 최종적으로 뇌가 소리를 인식하도록 신호를 주는 역할을 합니다. 건축 음환경 설계의 주안점입니다. 외부로부터 소음을 차단하기 위한 차음 설계, 청중에게 소리를 고르게 분배하기 위한 실의 단면이나 평면 계획, 소리의 명료도와 효과도를 위해 적당하게 울림을 만드는 잔향시간 계획, 소리의 반향, 집점, 음향 부분이 없도록 좋은 음향 조건을 갖도록 계획하는 것입니다. 건축 음환경 설계의 목표로는 듣고 싶지 않은 소리를 듣지 않도록 하는 것, 주위에 신경 쓰지 않고 소리를 낼 수 있게 하는 것, 듣고 싶은 소리를 잘 들을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요즘에는 소음 레벨을 줄이는 접근법뿐만 아니라 기존의 소음을 선호하는 소리로 마스킹하는 방법에 대한 고려가 적극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사운드 마스킹이란 실내외 소음을 줄이기 위해 벽체나 파티션과 같은 차단벽을 이용하거나 양탄자 등과 같은 흡음 소재를 적용하여 소리를 차단지 흡수하는 방법이 아닌 사람이 인식하지 못하도록 가청 주파수 대역을 제어하여 중화하는 기술입니다. 다음은 음환경과 4차 산업입니다. 음환경은 주로 예술적인 영역에서 4차 산업과 연관된 형태로 발전되고 있습니다.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하여 사용자가 더욱 편안한 환경에서 좋아하는 음악을 들을 수 있게 인공지능이 조절하거나 사망한 가수의 목소리를 데이터화시켜 새 노래를 부르는 것처럼 하거나 등의 방식으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또한 장애인에 대한 관점이 변화하면서 청각장애인을 위한 시설 및 기구가 많아져 더욱 박차를 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는 가능성이 무궁무진한 4차 산업이기에 할 수 있는 일이고 점차 공간 그 자체의 방향으로도 발전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4차 산업에서의 음환경 한계점입니다. 음환경은 건축의 측면에서 4차 산업과 연계한 사례가 많지 않습니다. 타 감각과 환경에 비해 건축에서의 연구가 한정되어 있었는데 이는 4차 산업에서 소리가 음악의 제작에 집중되어 연구되기 때문입니다. 또한 음환경이 주로 소음 방책, 소리의 전달이 주 요소인 걸 생각하면 4차 산업이 적용될 방향인 한정적입니다. 특히나 소음 방책은 건축 재료의 측면에서 해결될 문제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기에 더욱더 연구가 진행되지 않는 것으로 추측됩니다. 따라서 사운드 마스킹이 인공음향으로 소음을 상실시키는 것을 의미한다면 그보다 한 발 더 나아가 인공적으로 주변 소음을 알아서 인식 및 패턴화하고 음향을 스스로 만들어내 소음을 상쇄시키는 것으로 발전시키는 등 기존의 기술에서 머무는 것이 아닌 발전 가능성을 찾고 구현해내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사례입니다. 빈센트 반 고흐를 만나다 전시회의 오디오 가이드는 소유자의 위치를 실시간으로 받아 전시관의 벽을 넘을 때마다 가이드 챕터가 변경됩니다. 따로 조작하는 것 없이 오디오 가이드를 가지고 편하게 이동하기만 하면 설명이 흘러나와서 더욱 공격적인 감상이 가능합니다. 다음은 빅데이터와 소리의 변환입니다. 공간적으로 분산된 데이터를 연구하는 선구적인 접근 방식으로 패턴이나 상관관계를 보여주기 위해 환경을 사용하여 공간의 자연스러운 어포던스와 음장 내 사용자 위치를 활용하였습니다. 다음은 음환경 사례 답사입니다. 부산시립미술관의 오디오 가이드는 앞서 설명했던 빈센트 반 고흐의 전시회 오디오 가이드처럼 일정 장소에 위치하면 기기에서 데이터를 손수신해 알맞은 전시 설명을 해주었습니다. 야외에서는 그 공간의 범위가 너무 넓기 때문에 각 센서가 달린 장소마다 표시가 되어 있어 그 근처에 다가가면 설명이 재생되는 방식이었습니다. 현대미술관의 경우 사진 속 공간을 관람객이 직접 체험할 수 있는 공간이 있었습니다. 사람을 인식함과 동시에 행동이나 주변의 소리를 인공지능으로 조합하여 전시 주제에 녹여내어 화면에 비추었습니다. 공간이 분리되어 있어 조합된 행동이나 주변의 소리가 어떻게 들리는지 정확히 구분할 수 있었고 관람객의 행동이나 소리 데이터를 수집하여 사람이 없을 때도 끊임없이 패턴을 분석하여 새로운 내용으로 다른 관람객을 유도하고 있었습니다. 촉각은 유기적 공간을 인식하는 능동적이고 동적인 감각체계입니다. 손으로 만지는 것뿐만 아니라 온몸의 감각, 즉 우리가 살아있는 공간에서 피부에 닿는 모든 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촉각적 공간에서는 운동감, 재질감, 빛, 색, 스케일 등 공간을 표현하는 부분까지 포함하고 있어 촉각은 공간을 체험하는 매개체가 됩니다.
가장 직접적으로 연관이 있고 건축과 예민하게 작용하는 열환경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열환경은 열의 성질이나 정도 따위의 조건이나 상황을 의미합니다. 인간의 체온은 36.6도로 1도만 달라져도 큰 변화를 느껴 민감하기 때문에 적절한 온도를 유지해야 합니다. 온도를 유지하기 위하여 과거부터 창문 온돌부터 시작하여 에어컨, 선풍기 등 많은 과정을 이어왔습니다. 지금 현재는 4차 산업에 접어들어 사물 인터넷이 발달하기 시작하였습니다. 4차 산업과 함께 에너지 효율 향상이 핵심 과제로 대두되기 시작하고 4차 산업혁명 기술이 에너지 효율 관리 제도에 미치는 영향성이 증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4차 산업혁명 기술로는 산업 구조는 급변하고 있으며 특히 에너지 사용 기기와 설비 스마트화가 급속히 진행 중입니다. 이것은 에너지 효율 관리 제도에도 영향을 미치는데 예측 데이터가 아닌 실제 사용 에너지 정보를 활용하여 정확한 에너지 효율 평가를 할 수 있고 효율 관련 정보를 실시간으로 사용자가 자신의 에너지의 사용 형태에 대하여 즉각적인 피드백이 가능합니다. 또한 디바이스와 IoT 센서 등 에너지 사용 기기가 시스템화되어 제도 설계 시 고려해야 할 변수와 설계의 복잡성이 등재되고 이와 관련된 서비스 제공 사업자가 늘어날 것입니다. 4차 산업혁명에서 열환경에 적용된 사례로는 먼저 네스트의 학습형 온도 조절기가 있습니다. 이것은 집안의 온도를 자동으로 관리하는 장치로서 집안 온도와 보일러의 가동 내역을 기록하고 학습을 통해 사용자의 패턴에 맞는 온도를 제어하는 온도 조절기입니다. 다음은 사용자 패턴 분석에 따른 사물 인터넷 실내 온도 조절 서버로 사물 인터넷을 통한 사용자 친화적인 다양한 운전 모드를 제공하는 사용자 패턴 분석에 따른 사물 인터넷 실내 온도 조절의 서버에 관한 것입니다. 시립미술관에 답사를 하여 시립미술관과 열환경의 관계에 대하여 분석해 보았습니다. 우선 미술관에서 가장 중요한 공간인 전시실에서 그림과 조형물을 설치해놓고 사람들이 조용하게 돌아다니면서 작품을 구경합니다. 사람들은 여기서 뛰거나 많은 사람들이 붐비는 일이 잘 없는 곳으로 사람에게 열환경보다는 작품에 손상되지 않도록 온도와 습도를 맞추는 일에 집중합니다. 지금 현재는 온습도 조절계를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재질에 따라서 분류가 어려운 전시실에서는 적정 온도에서 2도씨 안팎으로 허용을 해줍니다. 전시실 내부에서는 밖의 날씨와 영향을 받지 않도록 창문을 따로 설치하지 않은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4차 산업혁명에 접어들면서 AI 기술이 많이 발달하여 사례에 있는 네스트 온도 조절기를 사용하여 계절별로 온도를 자동으로 조절하면 작품을 관리하는 데 더 쉬워질 것입니다. 또한 한 전시실에서 조형물이나 어떤 재료를 사용해서 작품을 제작했느냐에 따라서 온도 조절을 쉽게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현재는 재료별로 분류를 하기 어려워 평균 상대 습도와 온도를 사용하고 있는 점을 보완할 수 있습니다. 어린이 전시실에서는 어린이의 체험을 위주로 작품을 전시하고 있었고 체험을 위주로 하다 보니 온도와 열에 예민하지 않은 작품들이 주로 있었습니다. 어린이들이 체험도 하고 활동적으로 움직이다 보니 열이 많이 분산하여 환기가 필요한 공간이라 창문도 크게 뚫어져 있었습니다. 또한 창문 밖으로는 야외 전시가 이어져 어린이들의 흥미를 같이 이끌어주도록 하였습니다. 홀에서는 많은 사람들의 이동이 이루어지는 곳입니다. 엄격한 온열보다는 쾌적한 환기에 집중을 하고 있는 공간입니다. 쾌적한 환경을 위하여 넓은 층고를 확보를 위한 중정과 환기를 위한 넓은 천장이 있었으며 통유리로 이루어져 있었습니다. 큰 유리로 인한 온실 효과가 일어나 겨울엔 따뜻하지만 여름엔 온도가 올라가 냉방에 더 신경을 써야 합니다. 홀의 에어컨이 난방보다는 냉방에 강한 천장에 설치가 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었고 계단실 위에는 짧은 이동 공간으로 다른 온도 장치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외부와 이어져 있는 야외 휴게 공간과 정문에는 방풍막이 설치되어 있어 실내의 공기 교환의 열 출입을 방지하여 쾌적한 실내 환경을 유지하는 데 효율적인 에너지 관리가 가능합니다. 앞으로 미술관에서 관련하여 장소별로 에너지 효율과 관련되고 전시실의 작품 관리를 위한 온도 조절에 관한 강론이 추가될 것입니다. 후각과 기환경에 대해 발표할 2019-2620 최수빈입니다. 후각은 냄새가 있는 화학물질의 분자에 의해 비각 내의 후세포가 자극되어 일어나는 냄새의 감각을 뜻하는 말입니다. 후각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환경은 기환경인데 이러한 기환경은 현대에 있어 큰 문제점 두 가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기환경은 일반적인 공기의 흐름으로 지상에서 가까운 대기 흐름의 환경을 말합니다. 앞서 말했듯이 기환경과 4차 산업에 있어서 두 가지의 문제점이 있는데 첫 번째는 먼저 새집 증후군입니다. 새집 증후군이란
집과 건물을 새로 지을 때 사용한 건축 자재나 벽지 등에서 나온 유해 물질로 인해 두통, 피로, 호흡곤란, 천식, 비염, 피부염 등이 유발되는 증후군을 말하는데 이때 나온 유해 물질은 사람들에게 건강상 문제 및 불쾌함을 주게 됩니다. 이때 실내 공기 오염 정도는 집 안팎의 환경 조건, 사용한 건축 자재의 종류와 공법, 환기시설에 따라 큰 차이가 납니다. 새집 증후군을 예방하고 해결할 방안에는 먼저 이사하기 전 충분한 기간 동안 고온의 난방을해 휘발성 화학물질을 뽑아내는 베이킹아웃이 있고, 두 번째는 친환경 건축 자재를 사용하여 유해 성분이 덜 사용되도록 하는 방법이며, 마지막으로 세 번째 방안은 건물에 거주자가 사용하면서 다양한 유해 물질이 생기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환기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문제는 지구온난화입니다. 산업혁명 이후 전 지구 지표면 평균 기온이 상승하는 것으로 인간 활동에 의해 이산화탄소를 포함하는 온실기체가 증가하기 때문에 나타난 현상입니다. 현재 전 지구적 기온 상승과 더불어 해수면 상승 등의 다양한 문제에 직면하고 있으며 2013년까지 해수면은 산업혁명 전 대비 19cm 정도 증가했다고 합니다. 지구온난화를 예방하고 해결할 방안에는 첫 번째, 기계적 냉난방을 줄이고 대체 에너지를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두 번째는 잔디 지붕으로 각 건물의 잔디 지붕을 사용하여 마치 건물이 모자를 쓴 것처럼 여름에는 좀 더 시원하고 겨울에는 좀 더 따뜻하도록 하는 설계가 많이 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굴뚝 효과를 주는 것인데, 자연 환기가 이루어져 자연 냉방의 효과를 가지도록 하고 건물 외부에는 바람의 길을 내주어 열섬 현상이 건물 주변에 일어나지 않도록 고려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기환경에 있어 4차 산업에 적용된 사례들입니다. 첫 번째는 정전분무 방식을 사용한 공기청정기가 개발된 사례로 물방울로 실내 공기를 정화하는 기술입니다. 두 번째는 스스로 실내 공기를 관리하는 IoT 공기청정 시스템입니다. 세 번째는 부산시 해운대구청 내에 친환경 클린 사무실을 구현한 것으로 그린월에 IoT를 탑재해 어디서든 모든 기능을 제어할 수 있도록 만들어져 있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는 부산시 청년 만남의 공간에 환경표지 인증을 받은 건축자재를 사용해 시민들이 건강하게 시설물을 활용할 수 있도록 만든 사례입니다. 다음은 기환경과 관련하여 부산현대미술관을 답사한 내용을 발표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현대미술관에서 볼 수 있는 기환경은 외벽의 수직정원입니다. 이는 직사광선을 차단하거나 약화시킬 수 있으며 도시의 열섬 현상을 줄이고 단열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또한 건물 내부에서는 사람들에게 외부의 열기나 한기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쾌적한 공간을 제공해줍니다. 현대미술관의 내부는 전시품 중 자외선에 민감한 작품들로 인해 환기가 아닌 공기청정기 등을 가동하여 내부 공기질을 관리합니다. 또한 온냉방 조절기로 공기 중의 습도 또한 조절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답사한 것을 바탕으로 정리하자면 현대미술관은 을숙도 주변에 위치해 있는데 녹지 외관 덕분에 이질적인 느낌을 주진 않습니다. 수직정원의 경우 친환경적이라는 점과 단열 효과 및 미세먼지 절감이라는 점에서 새집 증후군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차세대 대안점으로 평가되며 해외에서는 이미 수차례 지어졌고 국내 또한 현대미술관과 같이 다양하게 시도를 하는 중입니다. 또한 공기조절과 관련된 시스템은 그냥 미술관이라면 당연히 지켜지고 있는 부분이며 능동적인 4차 산업의 형태보다는 수동적이라고 생각됩니다. 내부 공기질의 경우 앞세 사례에서 언급한 IoT를 활용한 공기청정 시스템과 같이 개발은 되었으나 미술관과 같이 대규모에 활용된 사례는 극히 드뭅니다. 따라서 미술관에 효율적으로 공기를 청정할 수 있도록 규모면이나 시설면으로 새로운 강론이 생길 것이라 기대해 봅니다. 마지막으로 결론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공광을 활용하거나 빛의 밝기와 색감을 통한 실 구분, 작품 자체에서 나오는 빛 등과 같은 빛 환경, 온습도 기록기를 통한 작품 보관, 네스트 온도 조절기, 쾌적한 환경을 위한 구조 방식의 열환경, 음향 장치를 사용하여 전시한 디지털 매체와 오디오 가이드를 활용한 음환경, 단열 효과가 있는 수직 정원과 전시품 관리를 위한 내부 공기 조절 시스템 기술로 건물의 에너지 효율을 높여주는 기환경까지, 이처럼 4차 산업과 인간의 감각적 행태와의 상호 교류를 통한 건축의 미래는 각 환경별로 건축에서 활용되고 있습니다. 인간의 활동 범위 확장에 따라 인간의 생활에 필요한 건축적 형태도 지속적으로 발전해 오고 있습니다. 건축물은 편리하고 지속적으로 사용 가능해야 하며 사람의 삶이 있는 공간으로서 인간에 대한 관심과 사랑이 있는 공간이 되어야 합니다.
향후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따라 건축물은 IoT 기술이 융합되어 사용자에게 편의성을 제공하는 사용자 중심의 공간으로 지속적 발전을 할 것입니다. 특히 스마트 건축의 발전에서 IT 발전, 경제 형태 변화, 공간 활용 변화라는 세 가지 요인이 통합적으로 중요하게 작용할 것입니다. 빛환경, 음환경, 열환경, 기환경과 같은 인간의 감각적 요소에 기반한 환경들이 4차 산업혁명 속에서 발전된 기술과 함께 상호 교류하며 새로운 건축적 혁명을 재창조해낼 것이라 생각됩니다. 참고 자료입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고생 많이 했습니다. 다음 조 바로 들어볼게요. 안녕하십니까. 건축과 인간 행태 8조 노인시설에서의 유니버설 디자인 적용에 대한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저희 PPT의 진행 순서에 대해 말씀드리면 유니버설 디자인의 개념적 배경과 다음으로 노인시설의 유니버설 디자인 강론 및 사례조사를 살펴보겠습니다. 유니버설 디자인의 배경은 미국의 건축가 로널드 로런스 메이스라는 사람이 계기하였습니다. 그는 장애인이었고 휠체어를 이용했으며 이런 것 때문에 미국의 최초로 건물의 접근성 법안의 초안을 만들었습니다. 이것이 유니버설 디자인의 배경입니다. 유니버설 디자인의 계기는 1940년대 보조기술 디자인 시대의 장애인 디자인은 미적인 모습과 부족과 생산성에서도 효율적이 못하다는 편견으로 발전되었습니다. 그 다음 접근 가능한 디자인 등등 수용 가능한 디자인, 무장애 디자인 등 사용자의 측면을 고려한 사업 디자인에서 관심을 가졌습니다. 그 다음 노인, 아동, 장애인 등에 적용한 디자인이 나오고 1980년대 유니버설 디자인 개념이 확립되었습니다. 1982년에 미국에서 열린 세미나에서 보편성을 가진 디자인이 제시되었습니다. 이게 현재와 동일한 뜻을 가지는 유니버설 디자인의 본격적인 시작입니다. 유니버설 디자인에 7가지 원칙이 있습니다. 누구나 공평하게 사용할 것, 사용자의 융통성, 간단하고 직관적인 사용, 쉽게 인지할 수 있는 정보, 오류에 대한 포용력, 적은 물리적 노력, 접근과 사용을 위한 충분한 공간이 있습니다. 베리어 프리와 유니버설 디자인의 개념을 살펴보면 베리어 프리 디자인은 신체적으로 불편한 사람이 장애물 없는 물리적 환경을 만드는 디자인인 반면 유니버설 디자인은 누구에게나 공평하고 이용하기 쉽고 쾌적한 환경을 만드는 것입니다. 범위 면에서는 베리어 프리는 주로 장애, 노인 등의 신체적, 정신적 어려움을 가진 사람들이 대상인 반면 유니버설 디자인은 성별, 연령, 국적 장애, 유무와 관계없는 모든 사람들을 대상으로 지칭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유니버설 디자인은 베리어 프리 디자인의 확장된 개념으로 신체적 어려움이 있는 사람들을 포괄해 인간 주변의 모든 환경을 대상으로 하는 개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 4차 산업혁명과 건축에 대해 발표하겠습니다. 4차 산업혁명에 따라 건축에서도 많은 변화들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4차 산업혁명의 핵심 융합 기술은 다음과 같습니다. 다양한 건축 분야에서 4차 산업 기술들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4차 산업 변화에 따라 인간 행태는 변화하고 있으며 노인 시설에서의 유니버설 디자인 건축 계획 또한 달라지고 있습니다. 노인 시설에 사용되는 기술 대표적인 세 가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사물 인터넷. 이는 전기 사용, 문 또는 서랍장 이용 여부를 확인할 수 있고 또 고령자의 위치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빅데이터. 구체적인 신체 기록 등록, 건강정보 데이터 분석을 통해 대응하고 예방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인공지능 로봇. 인공지능 로봇과 통신 기능을 탑재한 감성 로봇으로 노래 부르기, 레크레이션 지도 등이 가능합니다. 건축에서 과거부터 현재까지의 변화를 살펴보고 4차 산업혁명 기술 발전에 따른 미래 건축 변화를 예측해 보겠습니다.
변화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과거 1950년대 자동차 이용이 폭증하면서 주차장 부족 현상이 생기고 그에 따라 건축 시 최소한의 주차 공간 확보를 의무화했습니다. 현재는 장애인 복지법을 규정해서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규칙을 제정하여 장애인 주차장 설치를 의무화했습니다. 장애인 주차장은 출입구 승강기 근처에 평평한 바닥면에 통로와 연결되어 설치되어야 합니다. 규격은 3.3m 곱하기 5m 이상이어야 하며 표시 및 안내 표지 등이 설치되어야 하는 규제가 있습니다. 미래에는 자율주차가 가능한 자율주행 자동차가 보편화되면서 주차한 후 내리거나 타는 사람이 없어지면 차들이 기존 공간이나 차고에 더욱 빼곡히 들어설 수 있습니다. 주차장에 도착하면 운전자는 내리고 차량이 스스로 공간을 찾아가는 시스템이 더욱 개발된다면 건물 근처의 주차장은 필요가 없어질 것이고 더욱 규모가 작아질 것이라고 예상됩니다. 변화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과거에는 접근로에서 노인을 위한 경사로는 볼 수 없었습니다. 경사로에서 기울기, 형태, 재질 등의 제한이 없었고 사진처럼 임시 경사로가 설치되곤 했습니다. 현재는 접근로에 대한 여러가지 유니버설 디자인이 제한되고 있습니다. 우선 경사로에 대해 폭, 기울기에 대한 규격이 생겼고 미끄럽지 않은 재질과 요철이 없고 평탄하게 마감하여야 합니다. 또 건물의 주출입구 정면까지 차량이 직접 접근할 수 있는 통로를 제공해야 합니다. 그 외 눈과 비로부터 보호할 수 있는 캐노피 설치, 진입 시 식별이 용이한 위치와 형태로 계획되어야 하는 등의 요구가 있습니다. 미래에는 휠체어 리프트가 보편화되거나 베리어 프리 인증 제도가 더욱 강화되면서 접근로에서 단차가 없어야 한다는 규제가 생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결론적으로 어느 건물이나 건물의 주출입구까지 쉽게 진입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예상됩니다. 먼저 대지 출입구의 변화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과거에는 대지 출입구의 위치가 불분명하거나 보도와 출입구와의 경계가 확실하지 않았기 때문에 식별성 및 안전성의 측면에서 부족함이 있었습니다. 현재에는 대지 출입구의 위치가 다양한 교통수단과 연계되도록 하며 도로에서 인지하여 접근이 쉽도록 안내시설을 설치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보도와 대지 출입구와의 경계 부분에 높이 차이가 발생하지 않도록 보행의 연속성을 확보하고 접근로, 주차장, 주출입구에 이르는 길은 보행자와 차량의 동선을 각각 명확히 구분하여 보행자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위 사진은 보도와 대지 내 보행 접근로와 대지 출입구의 경계에 높이 차이가 없는 모습과 보행자와 차량 동선이 분리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미래에는 출입구의 위치를 어디서나 인지할 수 있도록 식별성을 높이고 무엇보다 보행자 및 이용자의 안전이 최우선이 될 수 있는 디자인으로 발전해 나갈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음으로 보행 접근로에 대한 변화입니다. 과거에는 계단이나 경사로 등의 높이 차이가 있었으며 거동이 불편한 사람이 이용하기에 충분한 유효폭을 확보하지 않았습니다. 동선에 대한 충분한 사전 정보가 제공되지 않았으며 보행로에 위치한 배수로에 지팡이, 유모차 등이 끼는 등의 불편함이 있었습니다. 현재에는 보행 접근로에 우산을 쓴 사람, 유모차, 휠체어 등 2명 이상의 보행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충분한 유효폭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였고 설치 계단, 급격한 경사로 등 장애인, 임산부, 노인 등의 사람들이 이용하기 어려운 동선에는 충분한 사전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미래에는 이용자의 편의뿐 아니라 보행자 및 이용자의 안전이 최우선이 될 수 있는 디자인으로 보행자의 움직임을 감지하여 차량 등 외부의 위험 요인으로부터 보행자를 보호할 수 있는 디자인 및 시스템이 접목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음으로 주 출입구의 변화입니다. 과거에는 주 출입구에 손잡이가 있는 출입문을 설치하여 팔에 장애를 가지고 있거나 휠체어로 이용하는 사람들이 누군가의 도움 없이 혼자 이용하기에 제한이 있었으며 경사로와 단차 등이 있어 거동이 불편한 사람이 이용하기에 불편함이 있었습니다. 현재는 손잡이가 있는 문 대신에 키가 작은 어린아이들이나 무거운 짐을 든 사람, 휠체어를 탄 장애인 등의 사람들이 이용하기 편한 자동문을 설치하였으며 보행 접근로와 보행로에 높이 차이가 없어 접근과 이용이 용이하게 하였습니다. 미래에는 생체인식, 안면인식 등의 프로그램들을 적용한 보안 시스템을 구축하여 안전성을 강화하면서도 절차를 간소화하여 이용자들의 스트레스를 줄이는 효과를 가져다 줄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의 전파와 확산을 막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으며 건물의 출입과 동시에 이용자를 검사하는 데 그치지 않고 결과를 데이터화하고 축적된 빅데이터를 통해 정보를 분석하고 활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출입구에 접근하는 사람을 인식하여 이용자의 목적에 따라 목적지까지 이용자를 안내하는 시스템을 도입하여 불필요한 동선을 없애고 효율적인 접근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복도 통로 및 공용 공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과거의 사례를 살펴보면 벽면에 핸드레일을 연속적으로 설치하였으나 내부 복도의 바닥의 패턴 문양이 시각적으로 안정감을 떨어뜨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또한 건물 곳곳의 안내도와 같은 중요한 정보는 대비색으로 식별성을 높였으나 건물 전체가 어두운 분위기를 주어 심리적으로 쾌적한 분위기를 주기 어렵게 나타납니다. 오늘날의 노인복지시설에서는 통로 및 복도가 시각적인 안정감을 위해 직관적인 구획이 나타나는데 통로 벽면에 난색과 밝은색을 사용하였고 바닥에 안전띠를 부착하여 안정성을 높였습니다. 또한 자연적인 색상으로 친밀하고 안정감 있는 느낌을 받게 합니다. 미래의 노인시설의 경우 4차 산업혁명과 더불어 노인시설에서의 통로가 확장되고 무빙워크가 설치되는 등 이동 공간의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데 노인시설에서의 친근감이 중요한 만큼 복도가 시설적인 느낌보다는 친근한 느낌을 주기 위해 이동하면서 쉴 수 있는 공간을 많이 구비하고 공면 형태가 많이 생겨날 것이며 식생과 조망이 증가할 것입니다. 다음으로 공용 공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용 공간은 사회적인 교류 측면에서 중요한 장소로 모든 장소에서 쉽게 발견할 수 있는 반면 노인이 감시받는 느낌을 받지 않도록 프라이버시를 보호해 주어야 합니다. 따라서 휴먼 스케일을 고려하여 가정적인 분위기를 느끼게 하고 충분한 사용 공간을 제공해야 합니다. 과거 노인시설에서의 공용공간 사례에서는 친밀하고 가정적인 분위기가 많이 나타나지만 외부의 경관이나 활동을 볼 수 있는 창과 조망이 부족하게 나타납니다. 오늘날의 경우 실내 공간에 실제와 시각적으로 연결시킴으로써 필요성을 고려한 배치를 느낄 수 있으며 테이블 사이의 적정 거리를 유지함으로써 친근하고 개인적인 느낌을 받게 하는 배치가 나타납니다. 미래의 경우 노인이 자연적인 요소를 좋아하기 때문에 저온과 같이 심적 안정감을 주는 요소가 증가하고 개인화에 대한 중요성이 높아져 공용공간의 크기는 작아지는 반면 공용공간의 숫자는 증대하여 노인 개개인의 프라이버시를 보호하면서 공간 선택의 폭을 넓히는 변화가 있을 것입니다. 계단, 경사로 및 엘리베이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과거의 계단을 보시면 과거에 만들어진 계단은 일정치 않은 단높이, 미끄럼 방지 패드나 계단참 같은 것이 없습니다. 또한 급경사로 되어 있어 이용하기가 불편하였습니다. 현재의 계단은 이용자의 편의를 고려하여 일정한 단높이, 올라가다 힘들면 쉬어갈 수 있는 계단참, 미끄럼 방지 패드 등이 되어 있습니다. 미래의 계단에는 이러한 것들에 더해서 조금 더 보완하여 사용자가 미끄러지거나 넘어져도 덜 다치는 그런 계단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경사로의 변화를 보시겠습니다. 과거의 경사로는 없는 건물이 더 많았으며 있는 건물이라 한들 경사로의 기울기가 높아 휠체어 사용자가 사용하기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현재의 경사로는 12분의 1에서 18분의 1이라는 완만한 경사를 가지고 일정 거리를 가면 쉬어갈 수 있는 창을 두고 있습니다. 미래의 경사로는 무릎이 아픈 보행자나 휠체어 이용자가 조금 더 편히 사용할 수 있는 무빙워크 같은 시스템이 도입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엘리베이터 변화에서는 과거의 엘리베이터는 장애인이 이용하기 불편한 엘리베이터였습니다. 엘리베이터와 주변 사이에 홈이 넓거나 그리고 엘리베이터가 좁아 휠체어 사용자를 태울 수가 없었습니다. 현재 엘리베이터는 휠체어 사용자가 잘 탈 수 있도록 손잡이 그리고 거울 등을 설치하여 내비가 되어 있습니다. 미래의 엘리베이터는 현재의 엘리베이터에서 더해져서 AI가 탑재되어 그 사람의 행동으로 목적을 파악하고 해당 목적지까지 이동을 하고 좀 더 편리해지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네, 주방의 변화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과거에는 일반적으로 주택에서 사용하는 주방과 다른 점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현재로서는
하부장을 없애서 휠체어가 들어갈 수 있으며 의자에 앉아서 가사노동을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상부장이 아래로 내려와 키가 작거나 휠체어를 탄 사람이 물건을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미래로는 센서를 통해서 사용자의 높이에 맞도록 작업대의 높이가 조절이 되며 스크린을 통해서 물건의 위치와 레시피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으로는 화장실의 변화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자주 사용하는 세면대와 별 다를 점이 없었습니다. 현재는 안전 손잡이를 설치하여 몸이 불편한 사람들이 더 편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미래에서는 세면대가 사람을 인식하여 수직, 각도가 사용자에 맞도록 자동으로 조절이 되며 세면대의 하단부가 비어 있어서 휠체어가 들어가기 편한 공간을 생기도록 만들었습니다. 다음으로는 화장실의 변화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과거에는 우리가 현재 일반에서 사용하는 변기를 똑같이 사용하였습니다. 그리고 현재로서는 안전 손잡이를 설치하여 몸이 불편한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미래에는 현재 화장실을 가변시켜서 만든 변기를 이용하여 휠체어를 탄 사람이 바로 앉을 수 있도록 만들었으며 앉아서 세면대를 바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일반인들도 사용에 편리하도록 손잡이의 부분이 등받이가 되도록 만들었습니다. 외부 공간에 대해 발표하겠습니다. 먼저 보행 공간의 변화입니다. 과거에는 보도블록이나 인자블록이 불량으로 설치된 경우가 많았고 간판, 가로주 등 장애물 때문에 보행이 부담이 생기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현재에는 안전하고 편안하게 통행할 수 있도록 충분한 폭과 높이를 확보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배수구 덮개가 보행에 영향을 주지 않게 하고 있습니다. 또 규격에 맞는 건자블록을 기준에 맞게 설치했습니다. 미래에는 도보의 재질, 색상 등이 노약자에게 적합해지고 보행로의 녹지의 비율이 증가할 거라 예상합니다. 다음으로 시설물 구역의 변화입니다. 과거에는 길 찾기를 위한 정보, 우회를 위한 정보가 부족했고 스마트폰 보급 이전에는 더 어려웠습니다. 노약자가 이용하기 어려운 동선을 이용하기 어려웠습니다. 현재는 길 찾기가 쉽도록 정보를 제공합니다. 또 급경사나 계단 등 이용하기 어려운 동선에는 우회 정보를 제공하고 휠체어나 유모차를 위해 승강장을 제공합니다. 미래에는 여러 매체를 이용해 이동 관련 정보를 즉시 전달하고 노약자의 이동 패턴을 분석해 특정 정보를 제공해 줄 것으로 예상합니다. 다음으로 속도 저감 방안의 변화입니다. 과거에는 차량 속도 저감에 관한 기준이 없었고 어린이 보호구역도 없었습니다. 현재에는 과속방지턱을 설치하고 차도의 폭을 좁게 하고 도로 포장을 다르게 하는 등 속도 저감에 관한 방안으로 보행자를 보호합니다. 미래에는 자율주행 자동차의 발전으로 자율적으로 속도를 조절하고 소방차나 구급차 같은 이상 차량만 빠르게 지나갈 수 있는 과속방지턱을 예상합니다. 마지막으로 횡단보도의 변화입니다. 과거에는 노약자를 고려하지 않은 횡단보도가 있었고 신호등이 남은 시간을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현재에는 횡단보도 진입구가 상납중으로 설치되어 있고 이 횡단보도에는 교통선이 있습니다. 그리고 시각장애인을 위한 동상 진호기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미래에는 노약자가 횡단보도를 이동할 시 신호가 지연되는 신호등이 나오거나 신호등이 교통신호에 대한 정보를 제공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참고 문헌과 출처입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네, 여러분들 다 조사 열심히 했고 발표도 다 잘 했어요. 자, 총평을 하자면 다 잘했는데 아쉬운 점이 있다면 여러분들이 다양한 기술이랑 그다음에 특히 IT 기술이랑 이런 부분, 인공지능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조사한 거 굉장히 잘했고요. 그 다음에 거기에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아이디어를 접목한 것도 굉장히 잘했어요. 단지 아쉬운 점이 있다면 이러한 변화들이 공간적으로 어떤 변화가 생기는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이야기해 볼 만한 내용들이 좀 더 있었으면 어땠을까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 기술에 의해서 어떠한 그 생활 패턴이나 이런 것들은 변할 것이다, 이런 식으로 달라질 것이다 라는 것들은 많이 이야기를 했는데 반해서 그로 인해서 공간이 어떻게 변하는지에 대한 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아직은 이제 거기에 대한 그 좀 지식이 부족하죠. 아직은 아무래도 이런 것들을 예측하려고 하면 굉장히 많은 여러분들의 경험과 지식이 필요로 한데 거기까지는 아직 조금 못 미쳤어요. 그죠? 그런 부분이 조금 아쉽긴 하지만 그거는 뭐 여러분들이 시간이 지나면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들이 공부한 내용들이 쌓이면 나중에 여러분들이 충분히 거기에 대해서 생각해 볼 만한 고민거리가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조금 선생님 기준에는 조금 아쉬운 부분도 있지만 대체적으로 봤을 때는 다들 열심히 조사를 잘해서 여기 2분반도 마찬가지죠. 원래 상 2팀, 그 다음에 중 1팀, 하 1팀 이렇게 주겠다고 처음에 말은 했지만 하는 안 주겠습니다. 그래서 상과 중만 해서 점수를 부여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이 했습니다. 마지막 동영상 강의였고요. 여기까지 해서 마치도록 할게요. 고생했습니다.